요거 통신사들끼리 담합하고 요금제 다 똑같잖아. 담합한다는 얘기야. 통신요금제 통신사들끼리 전부 다 담합하고 그리고 전화기 단말 보조금 이런 거 전부 다 대기업하고 유착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휴대폰 공장과 휴대폰 회사하고 통신사만 부자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노예 생활에서 월급의 10% 15%를 통신사에다 우리가 다 갖다 바쳤잖아. 그 돈으로 삼성전자 재벌되고 SK 재벌된 거야. 그래놓고 탈세하고.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 시민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똑똑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뒤통수 쳤던 많은 재벌들 지금 SK 회장 잡혀 들어가 있잖아. 그지? SK 회장 지금 잡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가 기업인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모든 재벌에게 탈세 무슨 부당 기업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작년에 다 잡아들였잖아. 근데 얘네들 지금 가석방 해주려고 황교안이 그 발언을 했어. 그래서 막 그 법조인들이 유전무죄를 합법화하겠다는 거냐. 무관용의 원칙으로 잡아넣어놓고 왜 재벌들한테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주냐. 이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국민들 뭐 때문에 담배 때문에 다 뒤집어져 있잖아. 우리 식구는 담배 안 펴. 남편도 나도 담배 안 피지만 그 담배는 주로 서민들이 피는데 담배 세금 올려서 그걸로 안전 비용으로 쓸 거라고 뻥까면서 서민들한테 계속 세금 올리고 있잖아. 그래놓고 탈세한 재벌들은 가석방 시켜준다고 지금 이 간 보고 있어요. 여론의 간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서민 등골 빼서 재벌들 먹여 살려놓고 그리고 규제 하나도 안 하고 박근혜가 도리어 지금 결국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없애는 거는 결국 누구야? 박근혜가 규제를 푸는 거. 박근혜의 규제 완화는 누구를 위한 법이야? 삼성공화국법이야. 박근혜가 이명박 박근혜가 일관되게 추진한 규제 완화법은 결론은 삼성공화국법이야. 삼성을 최고의 재벌로 만들어주는 법. 그러면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답게 할까요? 옛날에 스웨덴에 스웨덴이야 핀란드였냐? 휴대폰 회사 하나 있었죠. 유명한 거. 지금은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태돼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지만 노키아가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갈 때 노키아는 자기네들의 수익의 70%까지 세금으로 냈어. 노키아는 자기네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시절에 그때 노키아는 수익의 70%까지를 세금으로 냈다고. 그래서 그걸로 공공보육, 공공의료 이런 게 다 강화됐단 말이야. 그러면 삼성은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잖아. 삼성은 그렇게 안 한다고. 1위를 만들어줘도 국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없어.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AS 때문이었잖아. 원래 우리나라에서 삼성은 전자회사 중에 3등이었어요. 1등이 그때 금성, 골드스타가 제일 튼튼했어.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대우전자 냉장고 이런 게 되게 잘 나갔어. 그리고 대한도시바 이런 냉장고가 되게 잘 나갔고 그 다음에 삼성은 잘 안 팔렸어. 왜냐하면 삼성이 고장이 잘 나는 거야. 잔고장이 많아가지고 안 샀어. 그런데 나중에 삼성이 전국에 AS 센터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직원들더러 전부 계약직으로 바꿔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받는 연봉의 1.5배 주겠다. 그 전부 다 계약직으로 돌아선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AS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물어봐. 그 직원 김개똥이가 제대로 친절했다.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주세요. 그래서 무난했어요. 3번 감점 2점 이래가지고 1.5배를 주겠다던 월급을 70%만 준 거야.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점수대로 감점을 해가지고요 월급을 깎은 거야. 그래서 계약직으로 다 전환한 다음에 전부 다 지금의 그 후줄근한 비정규직이 돼버린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AS 직원들이 생계 유지가 안 돼.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야.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사는 건 AS가 잘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삼성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누구야? AS 직원들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AS가 잘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삼성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건 누구냐? AS 직원들이야. 내가요 삼성전자를 더 이상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 AS 센터를 가보면 너무나 이 사람들이 점심때인데 토요일날 내가 12시에 갔어. 내 차 생각이 부족했지. 아니 11시 반에 갔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직원들이요 11시 반에 내가 봤던 직원이 2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면 그렇게 수리를 하러 많이 오고, 그리고 직원들이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삼성을 안 써. 그리고 LG를 쓰는 거야. 근데 삼성이 한 짓 LG가 따라가려고 그래. 근데 LG가 삼성이랑 똑같은 짓을 하면 나는 LG도 불매할 거야.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월급을 제대로 줘야 국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쓰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고, 그래서 다 같이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이건 대기업한테 특혜를 주면 누구만 좋아? 회장님만 좋아. 회장님과 친구들만 좋아. 나머지 직원들은요, 삼성 직원들은 40세 이후에도 직원으로 남아있으면 눈치 본대잖아. 30대 후반이 되면 퇴직을 준비해야 된대. 삼성 직원은 40대 이후에 평직원으로 남아있다는 건 치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거야. 대기업이 그런 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40대가 돈 제일 많이 들어간 데 아니야. 빠지게 공부해갖고 스펙 최고로 쌓아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40대면 나가라는 거야. 책상 치워버리고. 그래서 대기업, 옛날에는요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뭐 국민들이 먹고 산다? 그거 다 개뻥이야. 이 대기업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 중소기업 사장님이 물건을 원재료를 비싼 달러를 바꿔가지고 원재료를 비싸게 사다가 만들어갖고 납품을 하잖아. 그러면 그 비싼 비용값을 안 쳐주는 거야. 아주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납품값 올려달라 그러면 대기업이 뭐라 줄 알아? 사장님, 그러면서 밥 대접, 술 대접 다 처먹고 여자 대접까지 다 받아먹고, 사장님 입찰하실래요? 이대로 하실래요? 그래. 그럼 사장님은 접대비만 날리고, 그리고 그대로 그 낙찰가로 와야 되는 거야. 입찰가로. 그러니까 그 지금의 가격으로. 근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고의 부도를 내는 거야. 고의 부도 내고 잠수 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인 노동자 내쫓고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월급을 몇 달 밀려. 그 다음에 얘 불법 노동자라고 신고하고. 중소기업에서 왜 그렇게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이 나쁘고 싶어서 나쁜 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돈을 안 주기 때문이야. 그러니 대기업이 살아나야 국가가 산다? 순전히 거짓말인 거지. 이게 1995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온 거야. 20년 동안 국민을 속여온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랬잖아. 이젠 안 통해. 이젠 안 통해. 자, 이런 얘기 망치부인한테 여러 번 들었던 분 손. 망치부인한테 이제까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분 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망치부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재벌이 잘 살면 국민이 잘 사는 게 거짓말인 걸 알게 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얘기 들은 사람 손. 오늘 처음 얘기 들은 사람 손. 예. 오늘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또 제대로 했어. 좌존 망치래. 오케이. 내가 또 한 건 했잖아. 예.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예, 처음 이런 얘기 듣고 나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속아왔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망치부인이 방송 8년 차야. 이제 그렇게 재벌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는 개뻥 택도 없어. 물론 이제 망치부인만이 아니라 많은 팟캐스트들이 이런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죠?
다른 팟캐스트들 경제 문제 잘 다루죠. 뭐 그 김종배의 시사통 이런 데 보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야. 이게 영국이나 일본이 대표적으로 90년대 이후에 90년대지. 90년대 이후에 장기적 경기 침체. 장기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영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부자야. 국가의 GDP는 어마어마해. 근데 국민 개개인이 가난한 거야. 근데 그 꼴을 누가 따라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래도 일본은 대기업을 키웠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정책의 중심은 중소기업이었어요. 박정희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시대에 산업화를 하는데 일본은 중소기업을 80%, 대기업은 20% 이렇게 국고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든 거야.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는 80%를 대기업에 20% 중소기업에 반대로 갔잖아. 그래서 지금의 이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진 재벌 중심의 재벌 독식 구조가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자 여러분 삼성 뭐 몇십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났어. 가서 읽어보면 베트남이야. 우리나라에 투자 거의 안 해.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살 거 아니야. 몇십조 원 막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갖고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야. 씨발. 그러면 그 돈 다 누가 벌어? 삼성폰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요. 그거 알아요? 왜냐? 다른 나라는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가족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웬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웬만큼 사는 사람은 부부간에 대부분 스마트폰 쓰잖아. 근데 내가 유럽을 가봤더니 유럽은 그렇게 스마트폰을 다 쓰지 않아. 휴대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아닌 소위 폴더폰 같은 거 많이 써요. 아직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파는 게 우리야. 우리가 맨날 신상품으로 제일 비싸게 사주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 돈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돈 벌어서 해외에다 투자해서 해외에서 돈 버는 거야.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법무장관이 재벌의 가석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아주 이 박근혜 정부는 서민의 등골 빨아서 재벌만 먹고 살게 하는 정부다. 재벌 권력이다. 그러니 박근혜가 주장하는 민생의 민자는 재벌민이야. 재벌민. 백성민이 아니라 재벌민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요. 고소득층 자녀들일수록 국가 지원 장학금을 많이 받는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국가 장학금을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과에서 전체 과 수석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학년 수석이면 70%를 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금액 그대로야. 옛날에 학년 수석한테 우리가 장학금이 120만 원이었단 말이야. 학년 과 수석한테 120만 원 줘. 등록금은 360만 원인데 장학금은 늘지 않고 등록금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전액 장학금이라는 게 거의 없어. 학교마다 전액 장학금을 단과 예.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작업을 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꽉 차 있으니까 한번 튕기게 하고 이 틈에 들어온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딱 벌레가 나타나갖고 빨갱이 새끼 이럴 때는 벌레라고. 빨갱이, 선동, 좌좀, 홍어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딱 튕기고 나니까 쫙 들어오잖아.
거짓말처럼 인증. 한꺼번에 동시에 지금 1,500명 정도가 3,000명 넘게 보고 있었는데 동시에 지금 1,200~1,300명이 튕겼어. 그들이만 딱 들어와갖고 빨갱이 새끼 좌좀 홍어 이러고 있잖아. 아, 벌레들. 그러니까 이 등록금 얘기하니까 이 스카이의 등록금을 부자들만 나눠 갖는다 얘기하니까 튕겼구나. DDT. 예. 자, 이게 바로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숨기고 싶은 첫 번째 뉴스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불행해?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된다고. 스카이 아니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그렇게 들들 볶으면서 6년 동안을, 아니야, 무슨 6년이야. 12년 동안을 애들 들들 볶아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몇 프로가 가? 상위 1%가 가. 나머지 서울대, 연대 못 가요. 스카이 못 가. 그럼 나머지 99%는 패배자라고, 루저들이라고 막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잖아. 그죠? 그래 놓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면 뭐하냐고. 서울대, 연대, 고대, 요즘은 태어나서부터 아닌가요? 그러게. 스카이를 들어가봤자, 아니, 등록 장학금이라는 게 뭐야? 가난한 애들한테 주라고 있는 게 장학금이잖아. 그러면 왜 이 국가 장학금을 가난한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더 많이 받냐? 이게 뭐 때문이냐? 성적순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적순으로만 국가 장학금을 주다 보니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성적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지.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니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런 애들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정말 이 나라가요, 부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가난한 국민들은 완전히 등신 만드는 나라. 그런데 국가 운영비는 서민한테 더 많이 뜯는 나라야.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무슨 국가 어디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개뻥이야, 씨발. 낼 수 있는 여력에 비해서 그들이 내는 돈은, 그들의 소득에 비해서 내는 세금은요, 어마어마해. 안 내는 비율이. 우리의 소득에서 가져가는 세금의 비율과 그들의 소득에서 가져가는 세금의 비율 비교해보면 물리적으로 차이가 나. 그걸 갖다가 이게 통계학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통계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렵게 말을 꼬아요. 그래서 마치 부자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고 가난한 서민들은 얹혀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김영삼 때 나왔던 말인데, 먼 미래에는 1%가 99%를 먹여 살리게 될 거다. 기억나요? 김영삼 때 텔레비전에 유명하게 나왔던 말이야. TV에서 무슨 아침 프로나 이런 거 하면 막 무슨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해. 그러면서 앞으로는 1%가 99%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잖아. 우리는 얻어먹는 99%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씨발이야. 씨발. 뭔 얘기냐? 그 지난 20년 동안 가장 성장한 삼성전자, SK통신, 걔네 누구 등골 빨아서 1위 기업 됐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기업, 걔네 누구 등골 빨아서? 국민 등골 빨아서 1, 2위 된 거예요. 삼성전자, SK통신이 가장 큰 성장을 했어. 뭘로? 국민한테 공짜폰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노예계약으로 우리 국민들 3,800만 명이 해마다 100몇십만 원씩 갖다 바쳐서 그 새끼들이 지금 최고 재벌된 거야. 그런데 1%가 99%를 먹여 살려? 씨발. 1%가 99% 등골 빼먹는 거지. 그치? 내 말이 맞지? 이게 다 뭐냐? 우리 국민들이 사회 공부만 똑바로 했었으면,
아, 이게 경제교과서에 다 나와. 이게 경제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런 경제교과서의 내용들을 몰랐잖아. 정치교과서, 경제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정치, 경제 수업 시간에 너무 재미없게 애들 다 재우잖아. 왜? 어려운 것만 시험 문제네. 아니, 수업 시간에 알아들어도 그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자버리는 거야. 에이, 씨발, 들어도 소용없는데. 그래서 재워놓고, 그래서 부잣집 애들한테만 그 경제를 가르치는 거야. 잘 사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사회를 알아. 그러니까 나와서 못 모르고 당하고 사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내가 왔잖아.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 온 이유야. 많은 사람들이, 아줌마, 왜 우리 노는 데 와서 이 지랄이에요? 막 그러면서 하소연을 해요. 미안해. 못생긴 아줌마가 와가지고 너희들 노는데 막 어렵고 더러운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기도 사연이었어. 내가 이제 애들 재수생부터 중학생까지 쭉 학원 강사를 해보니까 사회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우리 국민이 알아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당하진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밤에 아르바이트 뛰는 마음으로 아니 이게 취미활동 삼아 이 방송을 시작한 거지. 그러다 2009년 되고 10년 되면서 시청자가 늘어나니까 내가 이제 이걸 업으로 삼게 된 거지. 이 망치 부인은 북계 혁명정사래. 너 북한에 가봤어? 너 내가 북한의 혁명전사인 거를 증명 못하면 법원에서 나한테 돈 많이 물어줘야 된다. 각오해라. 그 방에 지금 있는 시청자 수가 791명이야. 791명 앞에서 망치 부인을 북의 빨갱이라고 한 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망치 부인이 왜 아프리카 방송을 했냐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뉴스를 분석하게 하자. 저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을 내 등골을 빨아먹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지 우리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왜 현명한 아버지는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서 온 거야. 정말 이 사회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원리를 알려주겠다. 그럼 망치 부인이 어느 날 잡혀가든 뭐 어느 날 암살을 당하든 여러분이 이미 망치 부인한테 들으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지. 내가 요즘에 카톡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 감동이다. 내가 이러니까 잡혀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이러니까 잡혀가는구나. 망치 부인 때문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뜨였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 그런 글들이 폭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잡혀가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하면 도배하면 강퇴야. 알았지? 도배하면 강퇴.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에 뿌듯해요. 나는 정말 요즘에 느끼는 마음이 뭐냐. 그래, 이제 여한이 없다. 제가 오래 쓰면서 오래 들었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는 남편한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 딸이 너무너무 멋있었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받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세월호를 거치면서 너무 똘똘해진 거야. 그래서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기초는 다져뒀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팟캐스트들 들으면서 더 똑똑해지겠지.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벌레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와서 듣고 이해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 내가 볼 때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빨리빨리 받아들이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야. 대전에 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러는 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10등 했을 거라고. 끝에서 6명밖에 없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요즘에 방송을 보다 보면 듣고 메모하고 외우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잡혀가나 봐요. 뭐 어떡하겠어. 잡혀가는 것도 잡혀가는 것도 이게 운명이라면 잡혀가는 것도 운명이라면
또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사실 이러다 잡혀가서 잡혀간다면 가문의 영광이야. 내가 이 망치 부인이란 이름을 내가 이제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처럼 주인공을 탈출시키고 잊혀지고 싶다, 버려지고 싶다, 그런 이름으로 망치 부인이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나를 잡아넣으면 아마 잊혀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잊혀지기에는 너무 많은 족적을 남겼어.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숨기고 싶은 두 번째 뉴스는 뭘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뉴스가 재벌을 위한 뉴스였다면, 두 번째 숨기고 싶은 뉴스가 있어. 뭐냐. 나는 저기 감옥에 있어서 몰랐는데, 뭐 김성주란 여자가 지난 대선 때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온갖 막 설화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온갖 난동을 피우다가 뭐 자기는 정치에 뜻이 없다, 난 여자라서 박근혜를 지지했다 해서 쿨하게 떠났다며. 그랬던 그 여자가 대한적십자사 그 대표가 돼서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그러면 안 했을까? 그동안에 왜 지난 2년 동안에는 이런 활동을 안 하다가 2년 만에 나타났을까? 그래서 관심 깊게 찾아봤어요. 내가 그때 감옥에 있어서 못 봤던 뉴스야. 뭐냐 하면 2012년 11월 12일경에 12월 11일 12일에 뉴스가 하나 크게 터졌더만. 4천억 특혜 대출. 김성준의 회사에 4천억 특혜 대출이 있었다. 근데 그 김성주가 뭐 실종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4천억 특혜 대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나, 그 뉴스 한번 찾아봐. 김성주 4천억 특혜 대출. 그게 이제 의혹으로 그게 이제 의혹으로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안 됐어. 지난 2년 동안. 아나운서 김성주 말고 이번에 적십자 대표된, 한국 적십자 총재가 된 김성주란 여자가 있어요. 근데 막 이 여자가 뭐 황상민 교수한테 막 쳐들어가고 그랬다며. 연대에 사람들 몰고 가서 막 난동 피우고 막 그랬었다며. 김성주 지분 보유한 대성산업에 특혜 대출을 강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자금인데, 이걸 갖다가 그 김성주라는 여자 회사에다가 총액이 4천억 넘던데 어마어마한 돈을 특혜 대출했었던 거야. 근데 그 문제가 터진 거야,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선 끝나자마자 사라진 거지. 그러면서 돈 문제도 가라앉은 거야. 사라지면서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뉴스도 사라졌더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치? 그런데 지금 한국 적십자사 대표가 돼서 돌아온 거야. 돌아온 김성주. 그 돈은 다 갚았나? 특혜대출 4천억 보증 지급, 그 문제 해결됐나? 4천억 브릿지론, 급 보증 대성은 자구책 마련 않고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추가 지원을 꺼리고 있다. 좌우지간 부실 기업에 4천억이라는 지급 보증을 국가에서 부당하게 해줬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박근혜 대선 하나의 커넥션이었더만. 이슈가 됐었던 거야. 근데 그 며칠 뒤에 국정원 여자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이 묻혀버렸더라고. 그죠? 내가 지금 나와갖고 김성주가 누구야? 이랬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 김성주란 여자의 특혜대출 문제, 그리고 막 그 온갖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막말하고 이러면서 막 유명해졌나봐. 그런 상태에서 4천억 문제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뉴스가 한 3, 4일 가더라고. 그러더니만 바로 14일날 그 국정원 여직원 문제가 터져. 그래서 이 문제가 덮이는 거야. 그리고 김성주는 대선 끝나고 자기 정치 안 하겠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쿨한 여자다 그러고 갔는데, 뭐 don't worry 그러면서 갔다며. don't worry가 아니라 worry야. 어이 worry. 돌아왔어. 돌아온 김성주. 돈은 다 갚았냐고. 그때 4천억 특혜 제출 어떻게 된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왜?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자, 그래서 이 김성주 뉴스, 이게 김성주를 보고 보훈인사 끝판왕이다. 왜냐하면요, 한국 적십자사는 온 국민이 내는 적십자 회비로 운영이 되면서,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수용할 만한 전직 총리라든가 이런 신뢰받는 인사가 맡아왔답니다. 그런데 이 김성주한테 이 한국 적십자사 총재를 맡긴 거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적십자 회비 안 내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한국 적십자 회비를 이제 안 내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덮고 싶지 않겠어? 그치? 내가 볼 때는 이 보훈인사, 낙하산인사 끝판왕 돌아온 김성주 적십자 회비가 모두 끊기는 거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이 한국 적십자 회비가 그걸로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남북 관계 개선 비용 개선하겠어? 자, 그래서 한국 적십자 회비 내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날까봐 혹시 스캔들 살포 중에 아닐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뉴스 있어요. 네 번째 뉴스야. 뭐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이야기.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갑자기 박근혜가 미국 가는 날 슬그머니 그만뒀어. 슬그머니 사표를 내고 슬그머니 사표를 수리했어. 얘네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말이 많았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문화수석으로 지명될 때부터 그 제자 논문 훔치기 이런 걸로 말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청와대가 강행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 임명되기 3일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어. 불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당한 불량 유학원 문제로 그 몇몇 유명 대학 총장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도 같이 받은 거야. 3일 전에. 근데 이걸 청와대가 몰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경찰 조사받은 걸 청와대 얘기도 안 하고 청와대는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잘린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도대체 청와대 인사 시스템 뭐냐? 언제까지 국민에게 인사폭탄을 던질 거냐? 아니 이제 와서 범법 잘하고, 이게 교육문화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일 하더만. 국정교과서 문제도 담당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중요한 할 일이 많은 자리야. 근데 그런 자리에 아무나 막 언제까지 인사폭탄을 던질 거냐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누구 임명한다라면 불안감에 덜덜 떨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럼 왜 그만뒀냐야.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몰랐다. 그래서 쫓겨났다? 아직 재판도 시작이 안 됐는데? 좀 그렇잖아.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아침에 추적을 했더라고, 라디오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김기춘이 전교조 쓸어버리고, 그리고 국정교과서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대놓고 따르질 않은 모양이야. 순종하지 않고, 뭔가 반론을 제시했나봐. 반론을 제시한 거 아니냐는 설이 나오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잘린 이유가, 아니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부터 걸려있던 문제로 이제 와서 잘렸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춘이 전교조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비협조적이었던 거 아니냐, 토를 달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교육문화수석, 박근혜 인사폭탄에 두 가지 문제를 추적해야 된다. 박근혜가 해외만 가면 인사폭탄. 윤창중, 응? 윤창중, 응. 이제 별장 성접 때 그것도 아마 해외 갔을 때였을걸? 이건 이제 박근혜가 해외만 가면 사고가 터져. 그래서 이게 징크스다. 박근혜가 해외만 가면 인사폭탄 터진다. 근데 좌우지간 이 폭탄은 뭐가 중심이었냐? 이거 추적해야 된다. 이것도 덮고 싶은 뉴스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시점상 왜 전교조에 대해서 법원이
뭐 형이 확정될 때까지인가 전교조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 났지. 그 판결 좀 갖고 와봐. 그 판결 좀. 그러니까 이 사표 내기 하루 전날, 하루인가 이틀 전에 법원에서 전교조 판결이 났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났지. 그지? 법의 노조로 인정을 받는 그런 판결이 나니까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쫓아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교조의 지위를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자른 거 아니냐. 네, 그것도 지금 한번 이제 추적해 볼 만한, 그것도 숨기고 싶은 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더 숨기고 싶은 게 또 있어. 아씨. 이번에 숨기고 싶은 내용은 뭐였냐면, 세월호 시뮬레이션. 아니, 그 전에, 통영함 비리. 통영함 비리가 지금 또 뜨고 있는 문제잖아. 통영함 비리가 뜨고 있는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영함이 이명박 때 천안함 사건 이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갖고, 해난사고 구조 함정으로 만든 거라며. 그런데, 이 사건 때, 출항했다가 돌아갔다며. 이게 출항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명령이 취소된 거야. 그런데 이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건 2명밖에 없다지. 그 뉴스 좀 찾아와봐. 통영함인가봐. 반응이. 노알라 딱 뜬 거 보니까 통영함 얘기인가봐. 노알라라고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 말해서 통영함인가봐. 그니까, 통영함이 왜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에 투입되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출항 명령이 내렸고 그 출항하기로 뭐 보고까지 다 올라갔다며. 그래서 출항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갑자기 명령이 취소됐다는 거야. 제가 맞습니까? 제가 기사 잘못 읽은 거예요? 오다가 돌아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오다가 돌아가려면 그 두 사람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해군 참모총장이랑 대통령. 그러니까 출항이 취소되려면 둘 중에 하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거나 해군 참모총장이거나. 그래서 세월호 참사 통영함이 출동 못한 이유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누가 이 통영함을 출동 못하게 했냐, 누가 돌아가라고 명령했냐, 이게 하나의 첫 번째 미스테리고, 두 번째는 출항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기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장비가. 겉만 화려하고 안에 있는 장비의 문제였다는 거야. 어떤 문제냐 하면 2억 원짜리 기계를 41억 원을 주고 달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일반 어선보다도 못하다며. 일반 어선보다도 못한 수십 년 전 기계를 41억에 달았다는 거야. 그게 41억짜리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통영함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군납 비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통영함과 국방비 비리, 이것도 사실은 뇌관이야.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모든 돈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러면서 돈 없다고 세금까지 더 걷는데 돈을 어디다 쓰냐. 이게 통영함 문제가, 이게 지금 대통령이 명령했냐, 요거 하나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방비리. 이제까지 국방비를 국가 기밀이라면서 지네들끼리 어디다 쓰는지를 숨겨왔다는 거. 이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게 뜨면 이것도 핵폭탄이야. 9,000원짜리 USB를 100만원씩 주고 샀던 국방부가 또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조상훈의 뉴스바. 저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통영함 비리. 역시 우리 방송은 우리 시청자들이 만들어주는 방송이야. Hey friend, do you want a plus? 싫어. 어디서 영어질이야. Hey friend. 건너뛰고.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1,600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이 세월호 사고 현장 근처에도 못 가본 사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직후에 해군 등이 통영함 투입을 위한 각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였고요. 해군 참모총장은 2차례나 투입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비통한 건 사고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통영함 논란도 그런 맥락에 서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함께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우선 통영함이 어떤 배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해군이 1,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천안함이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가진 큰 구조함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해서 이후에 함정이 침몰하거나 혹은 항공기 탐색을 하거나 혹은 해상상에서의 화재 진압이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수상 구조함을 만든 배입니다. 예. 근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 통영함이 진수는 됐지만 아직 예. 취역도 못했고 또 전력화가 안 됐다. 예. 이런 보도가 맞는지 하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보도는 맞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통영함은 진수가 완료됐습니다. 용어가 가끔 진수와 인수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올 텐데요. 예. 진수는 배가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후에 이제 출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인수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배를 해군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2년 9월 달에 통영함은 진수는 완료가 됩니다. 배는 다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도 이제 대한민국 군이 최첨단 구조함을 가지고 있어서 3,000m 해저 3,000m까지도 수중 무인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홍보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수가 끝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인수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 세월호 그 참사 때 이 배를 법적으로 쓸 수 없었던 상황 아닌가요? 법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방위사업청 해군참모총장이 3자 각서를 써서 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동 서명을 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예. 또한 해군참모총장이 사건 발생 당일날 16일 당일날 오전에도 2차례 공문을 하달해서 통영함을 출동 대기시켜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부적인 그 몇 가지 부품들, 소나붐이라든가 무인 탐색기라든가 초음파 카메라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전체적으로 배가 운영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해군이 인수를 하진 않았지만 예. 각서를 썼기 때문에 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 한다면 민간 어선들도 다 총동원돼서 그 일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소유권이 법적으로 정확히 해군에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었느냐, 이 판단이 훨씬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투입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해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아직 출항에 대해서도 연습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각서를 쓰거나 공문을 보낸 것은 예비 조치로서 혹시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런데 왜 해군 참모총장이 2차례나 지시를 내리고 이 각서까지 3자 간의 각서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항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특검이나 국조가 이루어질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 해군의 해명 중에 유사시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예.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해군이 말하는 유사시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보다 더 긴박한 유사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한 뭐 어떤 장비가 아직 시험 가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효율성을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탐지 장비가 혹시 만족도에서 90%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혹은 50%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파손이 돼서 경제적인 피해가 오더라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얼마의 비용을 아껴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특히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투입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 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예. 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좀 짐작을 하시나요? 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답을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상부의 어떤 의견으로 인해서 출항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 해군이 말하는 것처럼 참모총장이 정책적인 판단이나 현실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배가 출항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지는 이후에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뭐든지 좀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작은 그 상황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특별히 통영함과 관련해서 주요 핵심 장비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오늘 김 의원님께서 또 일부 언론에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게 결국 관급 장비였다 이런 예. 지적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용어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ROV라고 하는 수중 무인 탐사기, 예. HMS라고 하는 선체 고정 음탐기 이런 뭐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민간에서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서 아까 말한 ROV나 HMS라고 하는 제품들을 비롯한 몇 가지 것은 반급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배는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어 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이 첨단 물품들은 국가가 직접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관급 장비로 이 방추위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분류를 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배도 다 만들어졌고 민간에서 제공해야 되는 몇 가지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2012년에 진수가 되고도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배를 인수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던 관급 장비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모든 어떻게 보면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뭐 해군이 될지 방사청이 될지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좀 더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통영함의 세월호 침몰 그 사고, 해역 예. 투입에 대해서 예. 이 사고 초기부터 그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줄곧 그 의견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을 비롯해서 국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되짚어보면 해군의 예. 설명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해군의 최종적인 입장, 투입하지 못한 이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해군은 최종적으로 통영함은 아직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함정이기 때문에 출항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날 각서를 썼던 상황이나 그 참모총장의 명령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했던 것이지 바로 출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가 예.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어떤 부분들 좀 짚어보실 생각이신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해군 참모총장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수받지 않았고 연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뭐 이런 일들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잘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보다 더한 유사시가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국민들이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행정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혹은 혹여 있더라도
그 세월호에 있었던 많은 목숨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도 아니고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총동원을 한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 또한 앞서서 인터뷰 중에 나왔습니다만 절차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의 이 지시들이 참모총장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인지,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거든요. 총장이 결심을 했다가 뒤집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함정사업본부장까지 하셨던 이분이, 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이분이 출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한두 시간 만에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후에 광급장비의 문제라든가 납품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모총장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 해군의 얘기 말고 국방부의 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예. 예. 그 5월에 이제 국회가 열리기로 합의가 된 상태고요. 예. 국방위에서도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를 진행하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군과 해경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해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해군의 투입을 미뤘던 몇 가지 사항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헬기의 문제라든가 UDT 요원들의 진입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을 좀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통영함 문제뿐만 아니라 해군의 수상함이나 구조함들이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전력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월호의 구조는 약간 별건으로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에 투입되는 가용 인력이라든가 혹은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작성되고 있느냐. 사실 지금 잠수 요원들의 안전 문제나 건강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체계, 국가 비상 위기 상태에서의 관리 측면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야가 이제 합의로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서를 내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이 국정조사서에는 이 국방부나 해군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관련되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정입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만약에 통영함이 사고 초기에 그 진도 사고핵에 투입이 됐다. 라고 하면 많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 가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국민들과 세월호의 유가족 분들이 요구하셨던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었으면 하고 하는 그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냥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 조사를 해봐야 뭐 정확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투입이 안 된 그 실질적인 이유, 또 해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제 바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나 이런 증거 같은 거는 좀 확보를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안타깝고 또 잠깐만요. 마저 듣고. 아, 이거 아닌데. 에이, 날아가 버렸어. 죄송합니다. 예. 저기, 뭐, 안타깝고 뒷부분은, 뒷부분 좋은 얘기일 거라고 보고, 일단 이제 즉, 가정의 뉴스야. 만약에 통용함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출동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 또 하나의 가정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것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사고 당시 탈출 명령만 내려줬어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이 탈출 명령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관 기자를 팽목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김관 기자,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공개된 건지요? 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탈출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박형주 가천대학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세월호 침몰 당시에 승객들이 탈출했었을 가상의 시나리오 3가지를 영상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박 교수는 사고 초기부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돕는 전문가 자문단의 위원이었고요.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에도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전문가입니다. 예.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단 5분 만에 승객과 선원 476명 모두가 세월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승객들이 어떻게 또 어느 경로로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이 고스란히 시뮬레이션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은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박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 명령이 떨어질 수 있었던 3번의 결정적 순간을 상정했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인 오전 8시 50분, 세월호는 왼쪽으로 30도 기울었습니다. 이때 탈출하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다면 5층과 4층, 3층에 흩어져 있던 승객들은 중앙과 선미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모인 뒤 일제히 3층 좌현의 중앙과 선미 가판을 이용해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476명 전원 탈출에 걸린 시간은 단 5분 5초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배가 52도 넘게 기운 9시 24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둘라 에이스호의 선장이 교신으로 세월호에게 승객 탈출을 권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와 마찬가지로 3층 가판이 탈출 경로입니다. 경사가 급해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9분 28초 만에 모두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가 조타실을 빠져나와 먼저 구출된 9시 45분쯤입니다. 이때 강 씨가 자신뿐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탈출을 유도했다면 역시 전원 구출이 가능했다는 게 이번 시뮬레이션의 결론입니다. 특히 배가 60도 가까이 기운 상태였지만 승객들이 3층까지 내려오지 않고 4층과 5층 가판을 이용해 탈출했다면 단 6분 17초 안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빠르면 5분, 길어도 10분 안에 전부 다 탈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에 잘 맞춰서 반영이 됐지만 크게 2가지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잘 숙련된 선원들이 적극적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이끌었을 것이라는 가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선원들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승객들을 잘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객들 역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러한 탈출 안내에 잘 따라줬었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역시 위기 상황에서는 승객들끼리 서로 몸이 엉키는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점이 오늘 재판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변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5분 내지 10분이라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렸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아직 좀 힘든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정박해 있는 바지선 2척은 빠르면 내일 기상 상황을 본 뒤에 사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잠수사들은 모레쯤에 이곳 팽목항으로 다시 재집결할 예정입니다. 예, 김관 기자였습니다. 스캔들 던지고 싶겠죠. 어제 재판에서 세월호 그 아이들을 구하는데 5분이면 됐다. 탈출 지시를 누군가 내려서 5분이면 구할 수 있었다. 연예인 스캔들을 폭탄 투척하듯이 집어 던지고 싶지 않겠어?
이게 대리기사 폭행했다고 김현 잡아먹겠다고 그 쇼로 이게 덮어질 문제가 아니잖아. 5분이면 구했을 300명을 구하지 못한 이 무능한 정부, 무능한 시스템, 여기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 그 유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바로 그 연설하는 날 모든 호텔에는 뉴욕타임즈가 배달이 됐대죠. 그런데 그 뉴욕타임즈에 광고가 실렸다는 거예요. 네, 뉴욕타임즈 박근혜 유엔 총회 연설한 날 국민 탄압 광고, 박근혜 비판 광고 3번째,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 미시 USA NYT의 검열을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연설한 지난 24일 뉴욕타임즈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면 광고가 게재됐다. 세월호 참사 관련 뉴욕타임스 광고 게재는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날 뉴욕타임즈의 A섹션 11면에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무너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광고는 재미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지난 9일부터 크라우딩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를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광고에서 세월호 참사 5개월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직후 골든타임 동안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나 설명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행방을 묻는 이들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검찰로 하여금 대통령 모독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새누리당은 유가족에 대한 거짓 정보를 SNS에 통해 유포함으로써 언론이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부추겼다면서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과 평화 시위를 통해 유가족이 제안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이 모든 노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좀 읽어봐. 뭐라는 거야? 더 콜랍스 오브 트루스 앤드 저스티스 인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전면에 싣고 이들은 지난 11일 한국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앞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박근혜 후보를 찬양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며 대선에 깊게 관여했던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사법부는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해온 치명적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을 구원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정의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여러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미시 USA의 3차 NYT 광고 진행팀 관계자는 미시 USA에 올린 글에서 우리 광고의 타깃이나 유엔에 모인 모든 각국 정상들 때문에 더욱더 논리적이고 침착한 광고를 만든 것이 목적이었다며 우리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 정치 광고로서의 한 점 의혹도 없도록 모든 내용에 근거와 사실 뒷받침될 수 있게 수정과 조정을 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뉴욕타임즈의 팩트 체킹을 받아 광고 게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무너졌는가? 라는 내용의 이 광고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날 아침 각국 정상의 숙소로 배달이 됐답니다. 우리 미시 USA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네, 우리 망치부인방 애청자인 크리스틴 방님께서도 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읽어드리는 게 또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읽어드렸고요. 그 기사 좀 갖고 와볼래요? 노무현의 23시간, 박근혜의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테리. 중앙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인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그때 23시간의 공식 일정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때 아들에게 무슨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런 적 있었어? 난 몰랐네. 그런데 그 사건, 노무현의 23시간, 노무현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해외 순방 뻥 까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놀러 다닌 거 아니야? 자, 이 문제 우리 냉철하게, 예, 이 노무현들이라도 시간을 비웠으면 혼나야 돼요. 노무현 23시간, 박근혜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터리. 잠시 시계를 돌려 2009년 4월 중순으로 가보자. 전직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정점을 향하던 때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7년 시애틀에서 23시간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와 유사한 의혹 제기였지만 국민들 중 시애틀 23시간 미스터리를 기억한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언론의 의혹 제기 직후 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 한 장을 냈고 재반 의혹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뭐? 한 장으로? 예. 뭐 100만 달러 전달했나? 16시간 공백 시애틀 미스테리. 어느 신문이야 이거? 중앙일보. 아휴, 지랄들 한다. 2007년 6월 30일 오전 10시 노 대통령은 미국 시애틀에 도착해 23시간을 머물렀다. 최종 목적지는 남미 과테말라였다. 23시간 동안 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동포간담회와 다음날 오전 6시 반경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13분가량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였다. 순방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23시간 행적이 2년이 지난 뒤 부각된 까닭은 검찰발 의혹 제기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고 이를 시애틀의 아들 노건호 씨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건호 씨는 시애틀에서 멀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2009년 4월 15일 100만 달러 전달했나? 16시간의 공백! 시애틀 미스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후 공식 일정이었던 동포 간담회 직후 다음날 오전 9시 50분 시애틀을 떠날 때까지 16시간 동안 일정에 미스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월 14일 기사 순방 중 유례없는 장시간 공백, 생활비 건네려고 아들을 만났나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 대통령 측은 입장을 냈다. 당시 순방을 수행했던 천호선 전 홍보수석이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제목이 압권, 시애틀의 23시간이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천 수석은 노 대통령의 시애틀에서의 23시간을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2007년 6월 30일 오전 10시 10분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다. 이동을 했고 공식 수행원 환담 및 오찬을 진행됐다. 이후 5시부터 5시 반까지 시애틀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6시 반부터 공식 수행원들과 저녁 만찬을 가진 노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기상에서 업무 준비를 한 후 노 대통령은 새벽 6시 15분부터 통화와 관련된 비서진 보고를 받고 6시 30분부터 부시 대통령과 13분간 통화를 했다. 이후 노 대통령은 조찬을 하고 9시 30분 공항으로 떠나기 위해 숙소를 출발했다. 시애틀에 간 시점은 2007년 6월, 위 보도자료가 나온 시점은 2009년 4월로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은 23시간의 공백에 대해 해명했다. 이후 검찰의 조사 결과에서도 시애틀에서 건호 씨에게 100만 달러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9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2014년 9월 16일 추석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야! 박근혜한테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한 말이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비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공백과 관련해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이 했던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나는 지금도 궁금해. 이 말이 왜 불쾌하냐고.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가 불편한 거야? 연애했다는 말이 불편한 거야? 거짓말이 불편한 거야? 도대체 이 말이 뭘 모독이야? 언론이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보도한 거 그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모독이 도가 지나쳤단 말이 나와? 거짓말이 아닌 거야? 뚜루 연애했을 것이라는 시중 찌라시 내용을 전한 일본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주장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모독이라고 비판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7월 7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당시 대통령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답함으로써 촉발된 7시간 미스터리는 2달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소는커녕 사법처리 대상이 되거나 검찰에서는 사이버상의 유언비어를 전담할 기구까지 구성했다. 2004년 11월 23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정치권과 언론이 노 대통령을 비판해 안타깝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고 공감을 표현한 후 그래서 섭섭하고 힘 빠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곧이어 노 대통령은 그런데 괜찮다. 대통령은 말을 들어야 한다. 욕을 많이 먹는 자리다며 비판을 대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인식을 드러낸 후 대통령 하는 일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욕먹는 거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의 절반은 욕먹는 거다라고 말한 노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 세력에 대한 격한 반응을 토해냈다. 23시간의 공백, 7시간의 공백, 일정 공백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대처하는 두 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대조적이다. 대조적인 대목은 이뿐 아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국민을 대하는 두 대통령의 태도 역시 매우 대조적이다. 이렇게 해서 5시가 됐어요. 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자, 오늘 망치 부인이 뽑은 뉴스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망치 부인이 뽑은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오늘은 내가 아까 되게 일찍부터 뉴스 얘기한 것 같아. 그지? 아주 일찍부터 내가 뉴스 얘기하면서 그 조선 칼럼과 산케이 기사 직접 비교해보니 박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번호 압도적 싱크로율 똑같이 베껴 쓴 건데 산케이는 고소하고 조선일보는 안 한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것도 궁금해. 자, 예. 오늘 인트로도 되게 짧았잖아. 그죠?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예,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3,40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직 추천 안 하고 보신 님들이 있을까봐 친절하게 불타는 10미닛? 예.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에서 혹시 뭐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면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어저께 잘못한 게 하나 있더라. 우리 방송국에 참세상 세월호님이 올려주셨던 유튜브 시청자 보는 법, 그걸 제가 잘못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내가 요게 만 65세 이상을 이게 그 나라별 시청률인 줄 잘못 알았던 거야. 조회수. 그러니까 이제까지 망치부인 방송을 유튜브에서 조회한 조회수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156만 672명이 조회를 했고 미국이 14만 7천, 캐나다가 2만 2천, 일본이 1만 3천, 오스트레일리아가 1만 2천, 그 다음에 베트남이 6,500, 독일이 5,400, 뉴질랜드가 3,500, 프랑스가 3,200, 인도네시아가 2,600,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다는 얘기고 그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이 정도 나온다. 라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안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죠. 예, 국민 숫자.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의 비율이 제일 많은 게 미국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뜨는 게 캐나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캐나다보다 일본이 더 많지 않나? 일본은 유튜브에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좌우지간 오스트레일리아가 일본만큼 보고 있다는 얘기고, 베트남,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등에서도 보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이즈, 이 끄터리 프로테이즈가 아니었다는 거. 아프리카로 1년 동안 보는 사람이 한 500만 돼요. 내가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게 올해로 8년째잖아. 근데, 아니야. 한 7, 800만 되겠다. 1년 동안. 왜냐하면 내가 맨 처음에 방송했을 때 한 3년째 됐을 때가 한 800만이었어요. 왜냐 보는 사람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다 3년 지나서 이 방송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10만 명 정도씩 보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명이니까 그 365일 곱하면 원래는 3천만 정도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10만 명이 못 보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명은 봤겠네. 그지? 1년에는 한 1000만 명 정도는 봤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망치 부인방의 누적 시청자 수가 4379만 3166명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작지 않다는 거야. 작지 않은 그 조회수라는 거.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유튜브에 자료를 올려주신 참세상 세월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 그 우리 망치부인 방송 순위 이 정도면 높은 거야. 요즘에 저기 아시안 게임도 있고 미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방송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막 그 뭐 예능 방송들도 많잖아요. 이 못생긴 아줌마의 딱딱한 시사 이야기를 이토록 많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몰라서 못 보는 거니 거임 홍보 많이 좀. 아니 근데 내가 돌아다녀 보면 날 많이 알아봐. 우리 동네 사람들 빼놓고 근데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 날 진짜 못 알아봐요. 예, 우리 동네 사람들 거의 못 알아보는데 그 다른 동네로 가면 진짜 많이 알아봐. 그러니까 그 서울 비중 중에서도 도봉 비율이 작아. 서울 시청자 중에 도봉 지역 비율이 되게 작아. 그러더니 모른 척 하는 것일 수 있어? 오늘 돗자리 투표. 자자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언제로 갈까요? 다음 주도 화요일 금요일? 다음 주도 화요일 금요일 2번 갈까요? 왜냐면 혹시 뭐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부를 때 이틀 다 조사는 못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돗자리 수다방을 다음 주에 화요일 금요일 이틀을 했으면 좋겠어. 예. 수요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이 더 나아요? 그러면 수요일로 하고 수요일 날로 하고 일단 내가 이제까지 광주는 몇 번 갔었어요. 광주는 갔었고 내가 이제까지 갔던 데가 광주, 전주, 대구, 부산,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5군데는 갔어.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일단 강원도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강원도.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한번 가야 돼. 근데 이제 강원도가 춘천이 있고 원주가 있고 강릉. 내가 이제 강원도를 가보니까 강원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박해요. 근데 그 춘천 문화, 원주 문화, 강릉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좀 멀고 인구가 희박해서 그런지 춘천 문화권, 원주 문화권, 그리고 강릉 문화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예. 그죠? 완전 다른 동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주 중에는 멀리 갔다 오면 힘드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10월 1일에는 잠깐 10월 1일 휴일이야? 10월 1일이 휴일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봐봐. 다음 주 일요일 날이 10월 1일인데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 아니야? 쉬는 날 아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군만 쉬는 날 10월 1일 날 제가 원주로 갈게요. 예. 10월 1일 날은 원주로 가고 10월 3일 휴일이구나. 그럼 안 되겠다. 다음 주에는 한 번만 해야 되겠다. 휴일 날 내가 간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10월 3일 날 김해 가는 건 좀 너무 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원주를 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멀리 가려는 했는데 금요일이 10월 3일 휴일이에요. 휴일 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고 방송 시청률도 또 떨어져. 봉화는 경북이고 봉화마을은 경남 김해 옆에 있는 거고, 그지? 김해에 있는 거고. 그래서 10월 3일은 쉬는 날. 10월 3일은 다음 주에는 쉬고요.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화목으로 가? 화목? 봉화마을 갔다 오는 건 너무 무리한가? 목요일날 봉화마을 갔다 오는 건 힘들겠지? 아침부터 봉화로 갔다가 화목? 화목? 화목하게 화목? 아유, 망치 부인이 마음고생도 심하신데 쉬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 화요일 목요일 자, 그래서 3일날 쉴 거니까 3일날 쉴 거니까 화요일날 그러면 그러니까 9월 30일날 저녁에 원주로 가고 그날 30일날 원주로 가고 근데 올 수 있을까요? 평일에? 화요일날 평일에 원주 근데 원주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도 가야지. 원주에서 제일 번화가가 어디야? 원주에서 제일 번화가가 어디예요? 예. 화요일날 원주에서 제일 번화가 봉화는 봉화 아니고 봉하. 화요일 아니고 하나님 할 때 하자야. 봉하. 원주는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은데 연대 캠퍼스 앞 대학생들이 다 싫어해. 내가 이제 가긴 갈 거야. 내 인천도 가. 일단 지금 이제 참아보라고. 일단 원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가고 원주 갔다가 김해 갔다가 인천 가고 내가 다 갈 거라니까. 좀 기다려 봐봐. 일단 인천부터 일단 원주부터 어딘 안 오냐고 지금 막 나 이러면 돗자리 수다방 안 할 테야?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돗자리 수다방을 확 접어버릴 수도 있어. 원주의 버스터미널 거기 또 사유지 아니고 공유지지. 자, 그러면 원주 지역 시청자분들이요. 원주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조건이 있어. 잘 들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서서 방송을 할 때 쫓겨나지 않는 공유지여야 돼. 사유지면 가령 코레일 땅이라든가 이러면 쫓겨나요. 왜 이래? 예, 코레일 땅이면 쫓겨나기 때문에, 그 코레일 땅이 아닌 그 공유지, 누구나 거기서 방송을 해도 그걸로 그 시비 걸지 않을 만한 공간을 찾아야 되고요. 네. 그 공원에서 그런 행사를 해도 되는지, 그 원주의 준비팀, 가만있어. 강원도청은 어딨어? 강원도청은 어딨어요? 춘천. 그럼 우리 문순 씨를 보려면 춘천으로 가야 되는구나. 문순 씨를 보려면 춘천으로 가야 되는데 춘천은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원주는 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원주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나?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원주가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자, 원주 사시는 분 손. 원주 사시는 분 손. 원주 없나 본데? 예. 원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주 사시는 분 중에 우리가 이제 9월 30일 날 그 돗자리 수다방 하러 갈 건데 그 돗자리 수다방 장소를 자기가 섭외하겠다.
자, 원주 시청자분 중에, 참여가 가능하세요? 돗자리 수다방에 참여가 가능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평일이라서, 지난번에는 금요일이었잖아요. 그죠? 돗자리 수다방을 평일에 하는 게 될까? 그날이 그렇다. 말일. 안 되겠다. 말일이라서, 말일이라서 안 되겠네. 마감날이라. 그러게. 아이, 원주는 날이 안 맞네. 그러면, 10월 1일은 올 수 있어요? 10월 1일은? 10월 1일은, 그럼 우리 그냥 원주는 그냥 제낄까? 강원도는 아무래도, 평일에 가기에는, 강원도는 평일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워낙 인구도 적은데, 평일에 가서는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볼 것 같아. 그죠? 그니까, 10월 2일 날은 봉하마을을 가고요. 10월 2일은, 아니야, 봉하를 내가 잘하면 10월 29일에, 저기거든요? 부산에, 부산 돗자리방을, 그게 문제구나.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구나.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29일 날, 설마 뭐 그때 잡아넣기 하겠어? 일단 10월 29일에 부산 지하철 노조가 시민들과 함께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산 지하철 노조가 장소를 섭외하고, 그리고 이거 미리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였나? 봉하마을은 그때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갈까? 아니다. 부산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산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월 2일 그냥 봉하마을 갈게요. 10월 2일은 봉하를 가서 하룻밤 자고 3일날 올라오는 걸로. 제가 이제 10월 2일날, 아니야. 하룻밤 자면 안 돼. 우리 신랑이 기다려. 내가 10월 2일날 가서 10월 2일날 아침부터 일찍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돗자리 수다방을 하고, 그리고 밤에 운전해서 올라오는 걸로. 봉하마을은 10월 2일로 가고요. 그러면 10월 1일에 사람이 어디가 많을까? 10월 1일날 수요일날 경기도 일대, 경기 인천 중에 어디가 많을까? 인천에 사람이 없다며. 지금 아시안게임인데, 인천에 사람이 없대.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부평에는 평일에 사람 있어요? 아니, 자기 사는 데를 얘기하지 말고! 진짜 미치겠어. 사는 데를 얘기하지 말고 10월 1일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자고. 인천 시민은 관심이 없다. 인천은 관심이 없군요. 그리고 인천 오라는 사람 별로 없네. 그럼 인천도 넘어가. 인천 오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인천 넘어가고, 강원도는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가자. 10월 10일 날 그때 가는 걸로. 노원. 나 진짜.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 일단 하나는 결정했어. 10월 2일 날 봉하. 10월 2. 근데 봉하 마을에 돗자리 수다방 할 데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다. 봉하가 시골 마을이라서 거기서 돗자리 수다방 해봤자 누가 듣겠어. 그치?
에이. 봉화도 X. 돗자리 수다방을 봉화도 X. 요즘에 뭐 봉화마을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이 돗자리 수다방을 어디서 할까? 딱 감이 안 오네. 경기도에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가 사람이 많을까?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인구가 우리 인구의, 그게 이제 인구가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은 나눠서 여러 번 해야 돼. 인구의 절반이 살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 서부,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리고 인천을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도 있고 인천을 갈까? 그래. 그냥 인천을 가자. 10월 1일은 그냥 인천. 인천을 가는 걸로 하고, 그 인천에 어딜 가면 지나다니는 사람 제일 많을까? 인천 어디로 가면 지나다니는 사람 제일 많을까요? 부평역? 인천의 부평역. 오. 거기 차를 세워둘 만한 주차장이 있을까요? 부평역. 복잡할수록 좋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 부평역 앞에 우리가 막 돗자리 깔고 앉아도 뭐라고 안 그러나? 일산도 갈게. 일산도 가. 일단 좀 기다려 봐봐. 그러니까 인천, 부천 묶어서 이번에 한번 하자. 10월 1일에 인천, 부천으로 해서 같이 10월 1일 인천, 부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에 해서 일산, 파주 일산으로 해서 한번 하고, 그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예정이야. 앞으로 예정은 이제 권역별로 파주 일산으로 한번 하고, 인천, 부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성남 한번 하고, 그럼 됐지? 그 다음에 경기 동부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아. 그러니까 여주, 이천 이쪽에는 인구가 별로 이렇게 모여 살질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원, 성남으로 해서 경기 남부 한 번, 그리고 이제 파주 일산, 그리고 인천, 부천 요렇게 경기도 3번, 그리고 평택, 안성에 사람 많이 살아요? 평택, 안성에 많이 사나? 야, 김포, 일산 그래 다 비슷하잖아. 야, 일산 따로, 김포 따로. 안 해. 이게 안 해, 진짜. 아주 왜 니네 집으로 불러, 니네 집으로. 니네 골목 앞으로 불러. 좀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협조를. 내가 진짜. 안 가. 인천은 이부제. 인천에 이부제. 그러네. 인천에 이부제라서 차를 운행을 못하는구나.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그럼 못 가겠네. 갈 데가. 그러니까 이게 평일낮이라서, 그래, 평일낮이라서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아,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정해야 돼. 내일은 문성근 선수 오기 때문에 오늘 정해야 돼. 부평역이 사람이 제일 많다 그랬죠. 예. 부평역이 평일이라서, 사람이, 하여튼, 평일 오후에, 지금 전남 강진을 쓰면 어떡해! 인천에 전남 강진이 있어? 마산, 창원. 됐어. 준비하지 마. 그냥 내가, 아무 데나 가볼게. 그냥, 안 물어봐. 내가 물어본 내가 빙신이야. 내가 물어본 내가 빙신이야. 안 가. 됐어,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내 맘대로 갈 거야.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예. 해남으로 와요. 근데 소래포구에 사람 많냐고.
그 낮 시간에 주로 전철역 근처가 많지 않아요? 예. 전철역 근처가 사람이 많지 않나, 인천도? 그러니까 그때 내 기억에 부평역에서 사람에 깔려 죽을 뻔했던 것 같아. 예. 그죠? 부평역이었던 것 같아. 내가 사람에 깔려 죽을 뻔했던 게 그 부평역.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 그러니까 부평에 저녁 9시쯤에 전철 타고 가다가 아, 난 이대로 죽나보다 그랬어. 소래에는 김장철에 가면 대박. 지금 김장하니? 진짜. 하여튼 내가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에 지금 이제 방송을 끝내야 돼. 방송 끝내야 되니까 그 인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망치 부인이 방송을 해도 방해하지 않을 곳, 그런 공유지.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흩어져 앉아서 망치 부인 방송을 볼 만한 곳, 그걸 내일 아침에 내가 채팅창에 물어볼 테니까, 아니 그걸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한번 누가 올려봐. 인천 시민 중에 인천 시민들 중에 그렇게 방송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지. 근데 인천이 이부제라서 별로면 어디가 좋은지. 그러면 이부제면요, 만약 10월 1일이면 홀수 번호가 못 가, 짝수 번호가 못 가? 홀수 번호가 못 가는 거야, 짝수 번호가 못 가는 거야? 10월 1일이면 짝수가 못 다니는 날. 그러니까 홀수 날은 홀수가 다니고 짝수 날은 짝수가 다니고. 내 거 레이는 홀수야. 그리고 저기 투사는 짝수고.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겠네. 아무거나 가져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부제고 길이 많이 막히나? 지금 인천에 길이 많이 막혀요? 이부제라서? 많이 안 막혀요? 인천 안 막힌다, 이부제라서. 썰렁. 전혀 지장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천분들이 인천분 누구든지 시청자 의견에다 글을 올려.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올라온 글에다가 의견을 달어. 어디가 좋겠다. 지난번 대전 때 봤죠? 이게 사유지, 그 무슨 공사나 회사 소속당은 안 돼. 그러니까 거리는, 공식으로 다니는 길거리는 그 공유지라서 괜찮은데, 무슨 그 광장이 사유지면 어느 회사 소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가 좋을지 인천에서 내일 아침 12시까지 올려주시면 내일 방송 시작하자마자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문성근 선수 인터뷰하고, 내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봉하마을 팬미팅은 저기 돗자리 수다방이 아닌 것 같아. 그쵸? 봉하마을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10월 말에 갈게요. 10월 말에. 봉하마을에는 10월 말에 내가 이제 부산 강연 가고 막 그럴 때, 그때 이렇게 내가 3박 4일을 남해에서, 부산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남해에서 하루 자고 봉하마을 가서 하루 자고 올라온다든가. 예. 그 10월 말에. 근데 10월 말에 그럼 또 저기지. 29, 30, 31일이 또 저기 아니야. 월말. 봉화는 일단 다음에 얘기해. 봉화는 다음. 인천 시민 여러분, 내일 아침 12시까지 어디가 좋겠다는 글 안 올라오면 안 가. 내일 아침 12시까지 어디서 하는 게 좋겠다는 글 안 올라오면 10월 1일날 인천 안 가요. 예. 자, 지금까지 그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어요. 이거 돗자리 수다방 이거 투표가 참 어렵다. 내가 정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다. 그죠? 하여튼 인천 분들 지금부터 활발하게 의견을 모아서 내일 아침에 12시 이전에 어디가 좋다라는 글을 올려주세요. 자, 자기 사는 데를 계속 올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 아우,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 계속해서 어디 오라고 그냥 디립다 쓰면. 그래요. 오늘 방송 볼만 하셨어요? 내가 오늘은 인트로도 안 하고 막 오늘 얘기할 게 한 페이지라서 서둘러서 했는데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애썼고 오늘 되게 짜임새 있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근일 방송한 것 중에 오늘 제일 짜임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야? 알았어. 예. 자, 오늘 방송 김부선 씨 얘기 진짜 내일은 내가 진짜 김부선 씨 얘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 내내 김부선 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잊어버리고 못했어. 네, 김부선 씨가 대한민국의 아파트 비리, 결정적 아파트 비리를 증명했더만. 예. 그 김부선 씨한테 그 저기 욕했던 가수가 욕 많이 먹더만. 네. 김부선 씨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네, 아파트 비리 그 동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동대표들은 난방비를 안 내고 일반 주민들이 나눠냈다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요. 그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그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 감사드리고 추천을 강제로라도 뺏기듯이 해주신 382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안하고 보고 간 인간들은 녹색 설사를 할지어다. 예.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또 정보를 입수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별풍선 제한은 계속 풀어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규제 안 하냐? 별풍선 규제는 지금 갈팡질팡 정책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분간은 별풍선 규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100개 이상 쏘셔도 덩어리 안 들이고 1000개 이상 쏘셔도 강퇴 안 하고. 예, 그러나 10,000개는 안 쏠 것 같으니까 말 안 할게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밤도 행복한 꿈 꾸시고요. 내일은 1시에 만날까? 문성근 선수 오니까 청소하고. 하여튼 내일 2시인데 내 좀 일찍 할지도 몰라. 내일 3시에 문성근 선수 옵니다. 예, 내일 3시에 문성근 선수가 오면 집중 토론 한번 해보고 내일 일찍 시작할지도 몰라. 알았죠? 1시부터 와서 기다려. 내일 만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